지금을 맡은 서희삼 총장 한국대학신문 이재규 상무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프레젠트 서밋 이사장님이신 이인원 한국대학신문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당면한 우리나라의 교육의 장래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집중해서 새로운 정책이 마련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로 세션 7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은 김석준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윤명희 수석님께서 박수로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사실 그 작년 다보스 포럼 후에 굉장히 큰 화두가 돼서 1년 내내 아니면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는 뭐 계속해서 이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한쪽에서는 이건 사실 일종의 마케팅 수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그게 마케팅 수단이었든 어쨌든 간에 저희한테 기술의 변화가, 그다음에 환경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오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데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발표자를 제가 이제 받아서 보니까 AI, 로봇, ICBM 이 기술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을 써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결국 이게 산업혁명으로 올 때는 뭔가 사람들한테 효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뭔가 가치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걸 무엇을 앞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할 것인가. 근데 무조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가. 국가 경쟁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교 우위를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분야인가. 아니면 원체 뒤처져서 아무리 해봤자 힘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 바이오 헬스 분야가 지난번 이제는 작년이죠. 이게 벌써 작년인데 매경이 이제는 앞으로 50년 동안 10대 기술을 선정을 10개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제 했는데 그 중에 여기 보시면 이제 5개가 뇌과학, 인공지능, 유전자 과학이 합성생물학, 웨어러블 이게 바이오 헬스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바이오 분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헬스 분야 이런 거 다 통틀었을 때 그냥 소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 가정이나 주택, 그 다음에 이제는 건강, 그리고 이제는 뭐 의류, 식품 이런 순서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혁신이, 그러니까 기술이 주도하는 혁신이 일어나는 분야입니다. 건강에서 보면 이제는 제약 산업이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혁신이 일어나는 분야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게 사실 2011년도 자료고요. 앞으로 10년, 20년 후는 굉장히 여러 곳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그런데 보시다시피 뭐 금융, 핀테크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 분야에서도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주택은 IoT 때문에 또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의료 서비스 분야도 혁신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하면 그냥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아직 뭐 계속해서 뭐 이 정의 자체가 지금 뭐 진화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뭐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그렇게 한번 간단히 정의를 해봤고요. 그럼 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분야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정밀의학, 그러니까 프리시즌 메디슨이라고 그러죠. 정밀의료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혁신의 키워드는 역시 융합하고 그다음에 언맷 니즈에서 소비자가 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가 한 부분에서 이제 혁신이 일어난 것이죠. 정밀의학은 일단 이건 유전체 연구가 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그게 또 서열 분석하는데 굉장히 비쌌지만 지금은 굉장히 싸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축적을 함으로써 이제는 가능하게 한 것이고요. 그러면 정밀의학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임프리시즌, 그러니까 정밀하지 못한 의학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이제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거는 결국 뭐 여러 가지 이제는 IT 기술을 이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전통적인 치료 시스템 밖에서, 그러니까 병원 밖에서도 일어난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 활용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게 되면 결국 의료 비용을 줄일 것이다. 뭐 처음엔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이제 극복해서 그리고 개인 맞춤형으로 관리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그러니까 식품 산업에서도 이게 마요네즈거든요. Just Mayo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Free라는 건 콜레스테롤이 하나도 없어요. 식물성 단백질만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한 40만 개가 넘는 식물종에서 수만 개의 단백질을 얻은 다음에 그것의 조합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이오 기술하고 데이터 분석 기술을 조합을 해서 기존의 마요네즈하고 똑같은 맛을 내고 똑같이 고소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이 또 식품에서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많이 일어나고,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조금 너무나 헬스케어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헬스케어 쪽은 제약 시장에는 너무 작거든요, 시장이. 근데 식품은 시장이 꽤 커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나라나 한 10% 이상 되듯이 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저희 대학에서 3년 전부터 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이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 및 교육을 좀 그동안 추진해왔는데, 저희가 사회문제 대두되고 있는 치매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그리고 유전체를 모으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국형 치매 예측 기술을 지금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치매가 정말 고령화 사회,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질병으로 갖고 있는데, 10년 후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할 그러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조기 진단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대학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이제 치매 환자가 있게 되면 갖고 있는 이 가족의 어떤 고통도 증가되고 있는 시점인데, 동시에 여기에 따른 치료라든가 관리 비용도 엄청난 숫자로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암이나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심장 질환에 비교했을 때도 이 치매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문제가 치매의 예방과 조기 진단, 그리고 이 치료까지의 프로세스가 앞으로 바이오 분야에 많은 일자리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고, 동시에 이게 하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도 역시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많은 보고서들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동시에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이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적 추진을 지금 이니셔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일자리로서 일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일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강주시에서는 액티브 에이지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패시브하기보다는 액티브하게 자기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시켰습니다. 최근에 이제 IBM 왓슨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5개 대학 정도가 최근 2년 사이에 왓슨을 도입해서 암 진단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저희 데이터 구축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공지능의 기반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국형 인공지능에 기반한 이러한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많은 빅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유전체와 빅데이터를 모아서
분석 연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는 치매를 통한 뇌과학 분야의 빅데이터를 모아서 실질적인 융합 연구 체계 그리고 그 최대 규모의 그 노인 코호트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맞춤형 정밀 의료가 시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치매도 앞으로 맞춤형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믿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치매가 초고령화 사이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과 그리고 그 사회적인 고통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 예방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유망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치매에 대한 한국인 표준 뇌지도를 구축하고 여기에 따른 치매 조기 진단 융합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적으로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일자를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4차 산업혁명과 의료 융합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그럼 2025년에 티핑포인트가 뭐냐? 티핑포인트라는 것은 작은 혁신들이 모여서 마지막 단계에 갑자기 큰 뭔가 일어나는 그 포인트가 뭐냐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상업화된 인체 삽입형 이동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형 교육에 직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재홍대의 아속 고엘이라는 교수의 온라인 그 인공지능 교과목 조교가 있는데요. 이름이 질 왓슨입니다. 근데 이 왓슨이 이제 학생들이 질문에 대답도 하고 뭐 질문을 거꾸로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중요한 것은 끝까지 몰랐다고 합니다. 97%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고요. 학습할수록 대답의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고도로 진화된 예를 들어서 LMS라는 어떤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교육 분야에서 무크와 액티브 러닝은 한 두 가지 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더 제안을 드릴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논리적인 절차에서 무언가를 고안해내고 이것을 가치 창출을 거쳐가지고 끝까지 뭔가를 하나 제품을 만들어보는 이 과정을 거친다면 저는 이것을 이제 실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4차 산업에 맞는 융합형 인재를 조금 더 다가가서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대한 걸 좀 정리를 하면요. 학과 칸막이는 낮게, 전공 개폐는 유연하게, 교수는 활발하게 교류하는 교육 분야의 경계 붕괴가 일어나야 하고 말씀드린 교육 방법은 뭐 무크라든가 액티브 러닝이 있지만은 저는 리얼 프로블럼 프로젝트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스마트 헬스케어입니다. 이거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개인의 생체 말하자면은 뭐 IoT라고 하는데 IOB라고 인터넷 오브 바이오메트리라 해서 생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데이터로부터 이제 가치 창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말씀드릴 거는 인텔리전트 메디컬 로봇이 이제 수술 로봇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인텔리전트 아이하고 인텔리전트 핸드입니다. 수술할 때는 이제 양명 그 형광 투시기법이라는 걸 써가지고 병변의 위치를 화살표를 이렇게 그 내시경 가지고 계속 의사가 보면서 이게 이제 인텔리전트 아이가 되고 또 인텔리전트 핸드는 소형 지능형 수술 도구로 최소 침습하는 원격으로 의사가 이제 직접 거기 수술 환자에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른 모니터를 보고 원격으로 하는 그런 서지컬 로봇이 있고요. 의료공학 교육이라는 것은 태생이 저는 융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4차 산업혁명이 융합과 연결인데 이걸 그대로 하고 있는 게 의료융합 교육이다 해서 저희는 의료공대를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걸 좀 소개를 드리면요. 12년도에 의료공과대학을 설립을 하고
의료원과대학 전체를 병원 옆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양대 캠퍼스 특성화를 추진하는데 논산은 창의융합 교육 방법으로 특성화를 하고 대전은 메디칼 분야로 특성해서 의료공대, 의과대학 뭐 이렇게 다 집접화되어 있습니다. 의료공과대학은 5개 학과가 있고요. 의과대학, 간호대학, 또 의과학대학 8개 학과에서 총 15개 학과가 전국 유일의 집적화된 의료교육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4차 산업이 더 발전할수록 우리는 이쪽 분야에 더 집중하고 여기는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걸 보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사례 발표를 하면서 몇 가지 조금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죠. 이미 지난 이 프레젠트 서밋의 아주 대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뭐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지금 현재 사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소개가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농업 바이오는 어딜까요? 지금 농업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 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보다도 이 바이오 쪽에 대체할 이런 신기술들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국은 이 소위 빅데이터 시스템에 의해서 결국은 자동 생산은 로봇 시스템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식물 공장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 농기라든가 농업용 드럼을 통해서 비료도 뿌리고 그다음에 농약도 치는 이런 기술들이 현재 도입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우리 연구팀들이 지금 이쪽에 지금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원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력 추적, 스마트 주문 이런 시스템들이 현재 이것도 아마 4차 산업혁명 틀에서 농업 바이오가 지금 추진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의 모델 케이스인데요. 현재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마트팜의 기본적인 골격은 이와 같은 소위 온실에서 온도, 습도,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라든가 그다음에 토양의 그 소위 그 영양분, 그다음에 물 이런 것들 모든 데이터가 결국은 소위 운영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결국은 모든 것이 정보가 처리된 다음에 결국은 모바일이라든가 또는 컴퓨터라든가 또는 개인에게 또는 생산 단체에게 전달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국대학은 전통적으로 농업과 축산대학의 중심의 바이오 중심 대학이었습니다. 결국은 작년에 제가 총장이 되면서 운 좋게 저희가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고 이것이 결국은 대학의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다 해서 4차 산업에 막는 대학과 교육시설로 전환하자 해서 바꿨습니다. 교육과정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융합 모듈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48개 트랙,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이제 올린 공과대학인가요? 그 모델로 해가지고 비록 4개 학과지만은 이 안에 여러 가지 트랙을 만들어놔서 결국은 거기에 맞는 졸업 전공을 트랙에 따라서 졸업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결국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결국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요. 특히 그 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프라임 특화 토론식 강의실 해가지고 플립 러닝이든가 액티브 러닝들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생각은 내년부터는 모든 교수들이 적어도 한 학기 한 과목은 플립 러닝을 지금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토착화 되면은 제가 임기 끝나기 전에 전체 교수들이 모든 교과목을 갖다가 지금 플립 러닝으로 바꾸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의 이제 축산과 소위 농업을 근간으로 한 이 세 단과대학은 상어생명과학대학으로 저희가 하나를 뭉쳤는데 상어라는 것은 저희 건국대학교 설립자의 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건국대학교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도 총장 노릇하기 되게 어렵게 생겼네요 보니까. 예, 하이테크놀로지 특히 바이오 IT는 좀 어느 정도 이해해도 이제 바이오 쪽 가면은 상당히 헤매게 되는데 저도 뭐 우리 장순웅 총장하고 좀 비슷한 저이지만 지금 저 새로운 정부에서 또 대학에 요구하는 게 어쩌면 또 바이오 잡하고 연결된 그런 교육, 잡과 연결된 리서치 이런 게 아니겠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우리 유수석이나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그것도 굉장히 이제 가슴에는 와닿지만은 연구 중심 대학하고 교육 중심 대학으로 대별을 해봤을 때 연구 중심 대학은 그래도 좀 접근이 가는데 그 수많은 교육 중심 대학은 이 바이오에 어떻게 적응을 과연 할 것인가 하는 숙제를 하나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헬스케어든 뭐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이제 멀티케어다 뭐 메디케어다 이제 막 갈라지곤 하는데 대별하면 이제 헬스케어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방 대학들 뭐 중부대학 케이스는 가 보니까는 이제 이 서비스 쪽으로 이제 가능한 한 특화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보건복지 행정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이제 요양 같은 경우도 이제 이 100세 시대가 오니까 거기에 맞는 그 마켓이 과연 뭐냐, 거기에 관련된 일자리와 교육 방식이 뭐냐를 좀 고민하고 있다는 걸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꼭 하이텍 아니라도 좀 미들텍이나 이런 서비스 쪽으로 좀 가면은 교육 중심 대학은 좀 찾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하이텍은 뭐 하이 리턴이라고 그러지만은 하이 리스크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대학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지금 준비 단계에서는 특히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미들텍의 뭐 하이잡 뭐 이런 쪽에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이제 바이오 쪽이 있는데 사실 교수님들과 계속되는 갈등이 뭐냐면 이 진단, 뭐 실험 그 측정 기구들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옆에서 살펴보니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분들은 상당히 역량을 이제 그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역량을 이렇게 쌓아갈 여력이 생기는 걸 제가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바이오 쪽에 그 어떤 연구 성과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저희도 한 6년 이상 하시는 분이 뭐 어떤 국가 프로젝트가 있는데 굉장히 그 역량이 충족돼 가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새로운 정부의 그 이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되는 화두에 있어서 좀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좀 고려돼 가지고 대학 전체의 경쟁력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초중고등학교는 뭐 거의 보편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학은 너무 자체적인 역량에 기대는 거 아닌가 이제 좀 그런 부담이 느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쟁력을 위한 자율성 제고 방안, 대학 경쟁력이라는 걸 어떻게 좀 더 잘해볼 수 있을까, 막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경쟁력 강화 노력, 우리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2013년도에 소위 고등교육 보편화를 맞이해서 학생의 꿈과 끼를, 그러니까 적성교육, 다재다능 교육, 뭐 어떤 형태로 뭐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다양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그 적성을 교육시켜내는 게 중요하다. 막 그런 선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산업혁명 대비한 창의 융합, 소위 창의적 사고력이 지금 또 진행되고 있고, 5월 2일에 그 대학 학사 운영 자율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노력들이
지금 막 큰 우리 대학 교육 보편화 시대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보면은 막 구체적으로 교양 교육 강화라든가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또 입학도 무전공 입학하고 융복합 전공, 또 무크, 그다음에 학습 방법으로는 적극적 학습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강조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말 이런 대학이나 정부의 노력이 당사자인 학생들이 에게도 이게 미쳐져서 이루어졌는가? 결국 대학 경쟁력이 최고인 상태는 모든 대학생들이 모두 최대의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게 최고의 경쟁력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결국 이런 각자가 가진 이런 감성, 인격 이런 거를 업그레이드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대학 교육이 좋지 않을까, 가장 이상적인 대학 경쟁력이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좀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는 건 무언가 했더니 인성교육과 전공교육을 강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당수가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 같고요. 또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자신의 장래 취업에 그렇게 도움을 못 준다고 그런 생각이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기업체 관리자들은 상당히 꼭 공부 잘하는 학생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무 능력과 인성 이런 거로 좀 이전 변화가 됐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인 학습 태도, 지적 호기심, 기본 학습 능력이 이런 게 상당히 약하고 아직도 어떤 지적 탐구심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대학생이면은 다 돼 있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미약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정보 전달은 이제 더 이상 교수에게 의존할 게 아니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상당히 거기에 의존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교육과정 편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학생들에게는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지 않는가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이 명문대학의 개념을 저희 엘리트 대학만을 명문으로 할 게 아니라 이 대학 교육이 보편화되면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는 자기가 잘하는 이 소질 개발을 잘해주는 이런 게 좀 명문으로 이 보편화 많은 학생들에겐 좀 각인되도록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교육 과정 자체도 좀 이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때는 사실 돈이 들어서 문제인데 어떤 수준별이나 아니면은 맞춤형으로 이렇게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 대학이 못하면은 이웃 대학과 같이 있어라도 이런 능력 개발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서울대학에서 했던 것 같은데 타전공 수강 시 전공으로 인정해주고 학점도 패스 페일 정도로 하는 이런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발표를 보시면은 상당한 대학에서 융합하면서 트랙제나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좀 학생들의 학점 취득을 두려움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좀 해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자유학기제 같은 거를 좀 많이 도입하는, 활용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 산업에 대한 전망들, 여러 가지 전망이 있겠지만은 저희 대학 학생들에게 맞는 미래 사회의 어떤 분야의 영향력을 우리는 키울 것인가. 두 번째, 거기에 맞게끔 입시 제도, 교육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문대학교에서는 그중에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맞는 영역들, 역량들을 골라서 우리 학교의 핵심 역량으로 정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보자. 이렇게 교육 운영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것보다는 이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활용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것을 우리 대학에서는 주안점으로 둔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책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링크 사업을 통해서는 현장 밀착형 실무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에이스 사업을 통해 가지고는 교양 전공 비교과 과정을 내실하는 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CK1 사업이나 위협 사업을 통해 가지고는 특성화 분야, 특성 인력 양성에 주안점을 두어서 각 사업단별로 현재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내는데 각기 영역을 분리시켜서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그러면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입시 정책이, 대학의 입시 정책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걸 다 입시 전문가 말고는 다 아는 사람이 쉽지 않을 겁니다.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에서 선문대학은 두 가지 관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유학기제인데 지금은 자유학년제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성검토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대학들 가운데 좀 이 부분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입시 제도에서 이제 수시로 입학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시로 입학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학생을 뽑아낼 때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가. 지방대학에서 특별히 인성 분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 이념에 맞는 또는 우리 대학 역량에 맞는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입시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 평가를 하는데 대학이 직접 학생을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고등학교 교사로 인성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30명 선생님들이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서 그분들이 고등학교 학적부를 보면서 인성평가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소위 수요자 맞춤형 대입제도를 운영해보자. 그러나 이것이 객관성과 철저하게 신뢰성 있는 입시제도가 돼야 된다. 그런 제도들을 좀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육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의 교육 운영의 가장 중심축은 현재 에이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방대학의 또 중간층 학생들에게 어떻게 무슨 교육을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저희 대학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상위권 학생, 가장 문제가 있는 학생, 이 두 그룹은 사실은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층에 있는 학생들은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해가지고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 없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주체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학생들을 자신감 있게 참여 위주로 주체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저희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서 결국 우리 교육의 방향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자기 주도적 생애 설계 역량을 갖추게 하자. 스스로 자기 인생을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내 역량에 가장 적합할 것인가, 이걸 찾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시켜줄 교육의 역량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에이스 사업의 주제가 자기주도 생애 설계로 잡았습니다. 저희 대학은 8대 역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문대학 자체
핵심 역량 진단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진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모든 과에서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잘못되면 혁신원에서 다시 피드백 해주고 또 그것을 환류체계를 통해 가지고 계속 반성하고 성찰하고 이런 유형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형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1단계에서는 팁스 우리가 교육 과정 그래가지고 팀 베이스 러닝을 한다거나 또는 뭐 플립 러닝을 한다거나 1, 2학년 때 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 2학년 때는 저희가 철저하게 PBL 과정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3, 4학년 때는 캡스톤 디자인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전 학과 교육 과정 전면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산업 수요형 저희가 교육 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저희가 산업 수요형 사이다 교육과 체제 구축이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소위 이제 산학 협의체를 각 학과마다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링크폴스 사업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인데 각 학과들마다 이제 산학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의 인사, 기업체가 함께 분석을 하고 두 번째 거기에 맞게끔 교육 과정을 저희가 설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걸 직접 평가하고 그래서 산업체와 지역사회에서 직접 저희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차 산업혁명의 핵심 가치는 공유성, 개인성, 유연성 등을 이제 지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공유성이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개인성 및 창조성도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성이지만 국내 현실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학은 경쟁력보다 오히려 생존의 위기감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학이 살아남을까? 그래서 그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서 경쟁을 하고 뭐 국제적인 경쟁을 하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한테 힘든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까 발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 경쟁력이 엘리트 교육 시대에는 우수 교수, 우수 학생, 우수 시설에 달려 있다는 지적은 평범하지만은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엘리트 교육과 사실상 유사하기도 해서 의문도 들지만은 특별하다는 협업이라는 점을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은 교내 협업도 있고 또 교외 협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외 협업을 같이 겸비하려면 대학이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공간적인 여유를 많이 뺏깁니다. 그런데 또 교육부에서 하는 평가 작업에 또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대학이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발제에 흥미있는 부분이 전공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방향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지만 이번 발제에 놀라운 것은 많은 휴학의 1차 원인이 전공에 대한 흥미가 없습니다. 그 애들이 정말 자기 전공을 찾아갔으면 괜찮은데 성적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시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정말 어느 학교라도 자기가 맞는 전공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그 학부형들이 그것을 학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학부형도 그냥 인류대학에 빠져서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을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폐가 아닐까. 우리 교육하는 사람으로서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육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래대학의 경쟁의 강화 방안으로서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자유화는 실제로 학사 운영에 치우쳐 있는 듯 합니다. 가령 다학기제, 집중 이수제,
융합 또는 연계 전공 도입, 원격 교육 등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는 그냥 따라서 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대학한테 자율성을 맡기 위해서 그 대학에 맞는, 그 지방에 맞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련돼서 하나만 코멘트를 먼저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 결론 중에 아직도 물론 위독대학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도 대한민국의 명문대학과 엘리트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명문대학과 엘리트 대학에 대한 객관적 데피니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의구심을 갖게 됐고요.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뭐 저커버거나 또는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그들은 어느 대학 출신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꿈꿨고 무엇을 도전했고 무엇을 만들어냈는 데가 핵심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대학의 흐름은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한국의 학벌체제나 대학 서열화에 파괴적 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순기능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찬스다. 결국 이런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대학이 이번 그 찬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새 정부에 관한 고등교육 정책에 바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우리 이사님께서 이번에 그 인사를 보니까 청와대에 교육문화수석 자리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과연 순기능으로 보느냐 역견을 보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순기능을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육에 대해서는 정부가 좌지우지하지 않겠다, 대학에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하지만, 오히려 정말 새 정부가 교육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이거는 또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 정부의 대학 교육, 고등교육 정책은 특히 구조개혁 평가와 관련돼서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이 구조개혁 평가가 지난번에 우리 이 부총리께서도 대학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평가가 아니고 정부가 구조개혁 평가에 관한 일련의 지표들을 만들어 놓고 모든 대학을 획일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저는 아니라고 판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학의 교원의 숫자라든지 뭐 책임 수수라든지 그건 대학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지, 그걸 대학 교육부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저는 아주 원천적으로 정말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도 새 정부가 완전히 빅뱅 파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대학의 경쟁은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야 하고, 그리고 대학들이 스스로 대학의 권학정신과 설립정신에 따라서 스스로 생존 전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새 정부에 기대하는 제 고등교육 정책이고요. 학습자 중심 교육은 사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전부터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고, 특히 공학교육 인증에서는 뭐 수십 년 전부터 이거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교수자 중심 교육이고 이걸 이제 하려고 모든 대학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수자 중심의 교육을 그 판상형 아파트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도화선이 돼서 이제 학습자 중심이 좀 더 강화되고 융합교육이 강화되고 있는데, 안의 구조는 마음대로 좀 바꿀 수 있게 유연하게 이제 그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계속 우리 총장협에서 주장했던 게 좀 놔둬라,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냥 놔두는데 뭐 자생적으로 살아가게 하려면 규제를 놔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가장 큰 문제가 이 4차 산업혁명, 융곡팝, 뭐 이런 PBL 이런 교육하려면 가장 돈이 없으면 못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학생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자꾸 재정적인 압박이 굉장히 큰데, 이런 재정적인 압박 이것도 좀 국가에서 좀 더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대학 진학률이 한 70% 좀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69몇 %. 저는 앞으로 좀 더 내려갈 거로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정의화가 되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라도 대학에서
정부에서는 좀 대학을 믿고 좀 맡겨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교양융복합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제를 가지고 있는데 교양대학과 융복합 교육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전체 학생들한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관련되는 교과목을 좀 개설해서 전 학생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교과목 개발에 대한 것들이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또 지방의 대학들 여건이 성수같이 그런 못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취업과 창업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가 그런 거를 위해서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그런 그 교육과 그리고 생산물을 낼 수 있는 그런 교육 방향이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생각해보고 저희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학도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꿈꾸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발제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대학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뭘 통해서 이런 걸 미래를 나가야 될까 하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아까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문 영역 또는 전공 이런 벽이나 또는 어떤 틀을 많이 허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위해서 아마 이제 연구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저희는 구조 계획을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마지막 세션에서 발제해 주신 그런 내용 대학의 생존 전략과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럴 때에 지금 오늘 주로 제기됐던 그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런 그 벽을 허문다든지 융합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거에 어떤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교육정책에서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자율성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자율성. 네, 그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뭐 교육정책 다 다른 대학도 같이 겪는 고통이겠지만은 굉장히 틀이 많습니다. 그 틀 안에서 뭘 하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획일화된 그런 그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틀이 결국은 평가에 관련되고 재정 지원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서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런 틀을 조금 자율적으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네. 그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평가라든가 또는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학의 규모 또는 분야 또 지역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고 고려가 돼야지 지역산업과가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분야를 지역에서는 그 개발을 해야 되는데 평가를 생각한다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고.